기조연설에 참 인상적이었던 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세계 평화, 그 다음에 세계 평등을 항상 이렇게 추구를 했다고 하는데, 학회에서 그 평등 대우를 항상 못 받고 있어서, 그 임시정부 이 기념 학회를 맞이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베트남 근현대사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저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깝게는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임시정부 이제 100주년 기념해서 학술회의가 여러 군데 많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상해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개인적으로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0년입니다. 제가 식민지시기죠. 1920년대, 30년대, 40년대에 주로 활동한 김영건이란 베트남 연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글을 일본 학술지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당시에 이 한반도를 지칭하는 표현을 한국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투고한 글을 편집하던 과정에서 편집장을 맡고 계시던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한국이라는 표현을 조선어로 바꾸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그때 왜 한국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편집자 선생님도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제 논문 마지막이 한국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조금 전에 이제 발표하신 그 선생님께서 한일공단 역사연구회, 저도 1차나 2차 때 참여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학생 때. 그래서 그 독립운동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내에. 예? 국내에 굉장히 많으니까, 저처럼 그냥 기회를 내셔갖고, 한 1년에 한 100편씩 일본의 임시정부에 관한 논문을 한국 연구자들이 투고를 하면 어떨까. 예. 투고를 하면은 당연히 이런 그 편집부하고 이런 논쟁이 붙게 될 거고, 아까 오고 가는 얘기를 기록으로 남기실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일본 그 편집자 선생님이랑 오고 간 그 글이 이메일이긴 하지만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그 베트남 근현대사를 저희가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 글이 참 준비를 하는데 좀 난감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의 근현대사, 그 다음에 독립운동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상이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본 게 임시정부가 존속했던 기간을 중심으로 베트남과 어떠한 상호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호치민이라는 사람의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호치민의 전집이 두툼한 형태로 한 10권 정도 나와 있는데, 호치민에서 이 한국에 대해서 쓴 그 부분이, 제 기억으로 한 4편 정도 있습니다. 4편. 이 한 편이 오늘 소개되어 있는데, 이 한 편이 이제 그 파리 강화회의에 참여했던 시기에 한국과 베트남의 상황을 비교한 글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게 이제 베트남의 식민지 시기에는 딱 그게 글이 한 편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민주공화국, 이제 베트남도 독립을 하고, 수립된 이후에는 3편이 있는데, 이건 사실 글이라고도 별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보낸 3편의 짤막한 전보 형태의 서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베트남의 근현대사를 엮어서 어떻게 이제 바라볼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로 이제 한국 측의 자료죠. 예. 제가 1890년대부터 한 1910년대까지는 이제 소위 얘기를 하면은 식민지 총독부, 프랑스 총독부죠. 프랑스 총독부의 문서들을 이제 상당히 많이 봐서 시대상은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20년대, 30년대는 이제 제가 공부를 국내에서 이제 계속 하게 되면서부터 그 자료를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측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자료 수집이 그 초기보다는 훨씬 미약한 그 상황에서 이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요. 원래 그 한반도하고 그다음에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었던 베트남의 전통시대 교류의 전통을 보면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직접적인 교류의 전통이나 두 나라가 공식적인 국가 대 국가로서의 관계를 맺었다는 그런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있었다면 간접적으로 이 베트남 쪽이나 그 다음에 이 한반도 쪽에서 중국으로 이제 사신이 파견돼서 가면은 중국 쪽에서 이제 만나서 두 나라의 사신들이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바다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항해를 하던 사람이 태풍을 맞아서 표류를 해서 베트남 쪽에서 이제 한반도로 표류를 하거나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이 베트남 쪽으로 표류를 하거나 이 정도 관계에 그쳤습니다. 근데 이제 19세기 이후에 베트남이 먼저 식민지가 되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한국이 식민지가 되면서 이 전후의 상황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요. 전통시대보다 훨씬 이 두 나라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교류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이 독립운동이 서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는가가 제가 이제 이번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크게 임시정부 수립 이전의 상황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이 베트남과 한국의 독립운동을 살펴보면서 서로 상호한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이전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전통시대 같았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었죠. 예. 한국에 있었던 윤치호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 있었던 모 사람이 상해에서 유학을 가서 이렇게 이제 만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 민용호라는 사람이 베트남 북부 지역을 방문하는 이러한 사례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 독립운동가들이 동유운동이라고 하죠. 이 동유운동이라는 거는 러일 전쟁 이후에 한국을 뺀 모든 아시아의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승리에 환호를 하면서 일본을 배우려는 그런 대대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베트남에서도 이제 1905년에 러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많은 한 200에서 300명 정도의 청년들,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서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당시 베트남 사람들의 독립운동 기간에 만났던 한국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한국 측의 인사가 조소왕, 조소왕이고요. 그리고 이 조소왕, 한국 측의 조소왕, 그 다음에 베트남 측 인사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필리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결성한 독립운동 연대단체, 아니면 지지 단체를 저희가 이제 보통 동아동맹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남광춘이라는 사람의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바로 이제
당시에 한국 측에서도 일본으로 유학한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당시 유학생 단체 중에 하나죠. 대한흥학회라고. 그래서 이 대한흥학회랑 일본에 있던 베트남 유학생이 이제 서한을 보내서 이 흥학회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을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909년 당시에 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할 때 이 사건이 베트남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1909년이라는 거는 독립운동이 거의 이제 실패기로 접어들어서 베트남의 해외 독립운동이 굉장히 위축되던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제 이 위축되던 시기에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이 앞으로 이제 베트남의 독립운동가들이 나아가는 방향을 선택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해혁명 이후에 이 국내에서 한반도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 그 다음에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중국 측으로 망명을 합니다. 베트남 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1909년 결국 그 프랑스 측의 요청으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베트남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고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중국으로 망명을 떠난 사람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판보이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상황이 다 안 돼서 태국에 망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신해혁명 이후에 이 상황이, 특히 이제 중국 남부의 상황이 베트남 사람들의 활동하기에 유리한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이 베트남의 독립운동가들도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 소위 말하는 제2의 해외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한국도 보면은 당시에 제가 이제 여기 지산 외유 일지라는 그 자료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자료는 만주에서 독립운동 할 때부터, 그러니까 정원택의 그 자료이죠. 그래서 만주에서 활동할 때, 그 다음에 한 3년 동안 이후에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체류하면서 활동할 때, 그 다음에 이후에 다시 만주로 돌아갈 때, 활동을 다루고 있는데, 이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그 한국에서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독립운동 범위도 계속 넓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베트남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중국 남부하고 북베트남이랑 연결된 그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반경입니다. 특히 운남 쪽으로 가서 군사훈련을 받으려고 했던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이제 중국 남부의 홍콩, 그 다음에 베트남 북부의 계양장, 하이퐁, 그 다음에 이 하이퐁에서 하노이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하노이 쪽에서 다시 철도를 이용해서 운남성으로 가는 루트를 활동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 루트를 활동했던 그 독립운동가 예를 들면 이범석, 김종진, 양림, 이런 그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해혁명 이후에 그 이제 베트남 사람들도 중국 남부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이제 일본에서 활동할 때 그랬던 것처럼 각종 아시아 연대 조직을 결성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연대 조직에서 베트남 독립운동가들하고 그 다음에 이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같은 연대 조직을 결성하면서 만나는 사례들이 1910년대 전반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베트남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임시정부 수립 당시에 베트남의 독립운동가로 가장
베트남뿐만이 아니고 세계의 주목을 받은 사람이 바로 호치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은 이제 파리 현지의 여론, 그 다음에 다른 세계의 여론, 그 다음에 베트남의 여론에 그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이리야 지도급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사실 호치민이 베트남을 떠난 거는 1911년이고요. 원래 1911년에는 프랑스의 식민학교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그게 이제 일이 잘 성사가 안 되고 해서 그 이후에는 거의 한 1917년, 18년까지 주로 이제 그 선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 이제 막리를 하는 노동자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1917년, 18년 당시에 파리로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로소 이제 독립운동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리 강화회가 진행되던 기간 중에 프랑스 사회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럽에 여러 정당들이 있었지만 이런 그 호치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데가 그나마 프랑스 사회당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회당에 입당을 하고요. 이 파리 강화회가 열리는 동안에 안남 민족의 요구라는 8개의 선언을 발표를 하지만 사실 나라로서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회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프랑스에 있는 사학자 이정규 씨가 이제 발굴한 문건에 의하면 당시 이 문건은 파리 경찰이 호치민을 이제 추적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다니면서 동행을 한 일종의 이제 정찰 보고서죠. 이 정찰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제 흥미로운 것들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파견되어 있던 임시정부 파리 위원부 요인들과의 관계가 아주 두터웠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PPT에서 오른쪽에 그 당시 그 정찰 보고서 중에 한 내용의 한 페이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PPT 쪽에는 더 이제 확대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호치민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년, 2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아시아, 그것도 이제 한국 측에서 독립운동을 하러 파리 왔던 사람들을 만나서 모델로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자 했을 텐데 이 프랑스 경찰의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역시 이제 그런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호치민이 하는 활동을 예측을 하려면은 지금까지 파리에 와 있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석 달 있다가 이 호치민이 한국에 대한 첫 번째 글을 쓰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글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오래전에 알았는데요. 왜 이런 시점에서 호치민이 그 한국과 그 다음에 베트남의 식민지 상황을 비교하는 글을 썼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 프랑스 파리 경찰의 문건이 발견이 되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호치민 본인이 당시에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그리고 베트남 상황과 비교되는 과연 한국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글을 발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 독립운동가들의 다양한 활동이 파리뿐만이 아니고 러시아나 중국, 그 다음에 벨기에 등지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요. 그 형태는 반제국주의 연맹, 그 다음에 피아파 민족대, 아나키스트 연대 운동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측에서도 한국의 이제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독립 선언 기념일, 즉 1926년 3월 1일에 광동에서 이제 이 행사가
있게 되는데요. 이 광동에 1926년에 광동이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많은 베트남의 독립운동가들이 마치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것처럼, 나라의 이제 베트남 국경을 넘은 베트남의 독립운동가들이 광동, 광서, 운남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광동에서 이제 활동하던 베트남 측의 독립운동가들이 한국 독립 선언을 기념하는 날에 참가를 해서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 이제 베트남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이 메릴랭 인도차이나 총독이 일본에 갔다가 조선을 거쳐서 그 다음에 중국에 이제 광동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베트남 측의 독립운동가들이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아주 여러 신문에서 며칠에 걸쳐서 아주 대서특필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한국의 언론이 당시 베트남의 독립운동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상해 청년동맹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경의 한교동지, 그 다음에 함상훈, 그 다음에 양우조 이런 분들이 조직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베트남의 독립운동 상황을 지지하는 글을 쓰거나 아니면 조직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9년경이죠. 신규식이 죽은 이후 한국콘이라는 책이 간행이 되는데, 이 한국콘의 서문을 쓴 사람이 여기는 반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반은 바로 판보이조라는 베트남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940년대 들어와서 조선의용대가 동남아 각 지역의 한국전 운동을 조직하고 이 힘을 중국혁명으로 결집을 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을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면요, 19세기 후반에 양국의 교류 양상이 급변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지역이 식민지가 돼서 소위 말하는 식민지 시스템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일단 서로 오고 가는 게 과거에 비해서, 물론 대부분은 다 바닷길이죠. 바다를 통해서 오고 가는 바닷길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전신이라든지 정보 우편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면서 양국에 관한 소식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월남망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월남망국사는 베트남 프람보이짱, 그 다음에 중국의 양계초가 공동으로 집필을 해서 1905년 9월 상해 광지서국에서 출판을 했는데, 바로 이제 이 월남망국사라는 책이 출판된 직후에 바로 인천 쪽으로 수입이 돼서 아주 이제 급격하게 베스트셀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접촉을 먼저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독립운동가들이 제3국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일본을 방문하게 된 베트남 독립운동가들은 귀국을 하거나 아니면 제3의 장소를 갈 때 한국을 거쳐서 유람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나라의 사람들의 교류 공간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연대 활동이 처음에는 주로 이제 일본, 그 다음에 중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한국 측에서 이제 당연히 이러한 이제 베트남 독립운동에 대한 국내 언론의 관심과 지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판보이저라는 사람이 1909년에 안중근의 그런 독립운동 방식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처럼 1920년대, 30년대 사실 한국 내의 독립운동 상황은 굉장히 열악했는데
베트남 쪽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한 방식의 독립운동을 한국의 언론들이 대서특필했던 것도 바로 이제 한국 국내에서 전개되지 못한 이런 그 독립운동의 열악한 상황을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베트남에서 일어난 상황을 통해서 좀 보상받으려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런 독립운동가들 뿐만이 아니고 한 1920년대 말이 되면은요, 한국에 있었던 교민들도, 한국에 있었던 사람들도 일거리를 찾아서 베트남 쪽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북부 남부에 정착했던 교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1945년에 베트남이 정식으로 이제 독립하기 전까지는 경제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갔는데 45년 이후에 사실 8월 15일에 일본이 패망을 직후에 베트남은 그 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해당하는 정부가 뭐 있었다고도 하는데 사실 그 자료로서 정확히 확인되는 건 없지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아주 한 달도 안 돼서 자신의 정부를 북쪽에 먼저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애초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의 승인을 받고 미국식 모델로 정부를 수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결국은 초기에는 이제 중국 측의 지원, 그 다음에 이후에는 뭐 소련의 지원을 받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이 특히 북부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대한민국 교민들과의 관계가 별로 이렇게 호의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54년 이후에 제네바 협정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그 전에 이제 그나마 있었던 독립운동가들과의 그런 관계는 굉장히 좀 찾아보기 힘든 정도로 미약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으신 많은 선생님들은 이제 그 역사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별로 알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만 저는 문화인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저에게 이제 20세기 초반의 베트남의 독립운동 혹은 이제 베트남의 민족해방운동하는 오늘날의 이제 베트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자원이 되고 그 어떤 그 인식의 가능성들을 확장시켜주는 것으로서 항상 그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20세기 초반에 그 베트남,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만 20세기 초반에 이 독립운동과 민족해방의 역사는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그 한계들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베트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윤대영 선생님의 발표문과 이 발표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좀 정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베트남을 연구하는 문화인류학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의 이제 토론은 베트남 쪽의 어떤 관점에서 혹은 베트남 학의 관점에서 이 그 발표문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로 좀 채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발표문이 좀 길어가지고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윤대영 선생님의 발표문은 20세기 초 아시아의 제국주의적인 질서 그리고 식민지 체제 하에서 조선인과 월남인의 독립운동을 상호 교류와 비교 역사적 관점을 통해 바라보며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 프랑스라는 서로 다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유와 독립을 향한 길에서 서로 연대하고 지지하고 함께 또 투쟁했던 역사를 발굴하는 연구는 단순히 양국 관계의 어떤 숨겨진 대적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이 각각 어떤 민족국가 건설 사회가 있죠. 그러니까 다민족 중심,
우리 관점에서, 베트남 관점에서, 뭐 이런 관점을 넘어서고,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어떤 국가체들의 관점을 넘어서서, 어떤 동아시아 사회 맥락에서 확장된 시야를 가지고, 민족사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어떤 아시아적 상황 속에서, 다양성과 공통성을 우리가 좀 되새기면서, 또 새로운 관계와 미래를 꿈꾸는 어떤 역사적 상상력 또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발표문에서 제가 특별하게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양국의 독립운동이 일본과 중국, 프랑스 등지, 아까 발표에서는 이 유럽의 다른 지역까지도 확대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여러 곳에서 또 동시다발적으로 조우하면서 연대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참조하고 그리고 운동의 방향과 형식을 모색했던 이런 역사는 실천적으로 형성되고 있었던 어떤 국제주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발표문에서 많이 이렇게 언급되었던 한국 언론들의 베트남 독립운동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이런 보도들은 어떤 차이를 넘어서 그리고 공통성에 대한 인지력을 한국 사회의 어떤 인지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배와 압제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식민 지배자들을 뛰어넘는 어떤 국제주의적인 감각, 초국적 어떤 공감력과 이해 능력을 성취해가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로 보았습니다. 사실 이 발표를 통해서 연구의 의의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여러 난관들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대상이 되는 시기가 일본과 프랑스의 당시와 탄압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또 운동가들 뒤쫓는 아까 호찌민에 대한 경찰 보고서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식민 지배자들 간의 공조, 그래서 프랑스와 일본이 서로 정보들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활동 자료와 기록들을 폐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나마 남아있는 자료들도 일본과 중국, 그리고 이제 프랑스 등에 산재되어 있어서 이거를 취합하고 해석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맥락화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윤대호 선생님처럼 이렇게 베트남 근현대사에 대한 폭넓은 연구 경험을 지니신 분들이 아니라면 감히 도전하기자 쉽지 않은 저는 연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단시간에 진행될 수 있는 연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구들이 장시간에 걸친 연구로 깊이를 더하고 다양한 연구 주제들로 확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따라서 제가 한 5가지 정도 질문 혹은 이제 저의 궁금증, 제안 이런 것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질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독립운동과의 어떤 조우 그리고 비교 가능성을 모색한다고 할 때 왜 이제 이 연구에서 판보이저우의 주도로 창립되었던 1912년인데요. 주도로 창립되었던 월남 광복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빠졌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월남 광복회는 1912년부터 25년까지 존재한 중국의 광동성을 거점으로 존재했던 베트남의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신해혁명 영향을 받고 베트남 사람들이 곧바로 조직한 어떤 준국가 조직의 형태를 띠고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월남 광복회 내에는 군사, 경제, 외교, 문화, 행정 그리고 이런 5개의 어떤 조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슬라이드에 보면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게 이제 이 월남 광복회에서 발행했던 분표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회기라고 하는, 호익기라고 하는
그 일정의 국기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군기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 시기적으로 본다면 1912년에 베트남 사람들이 광동성에서 조직했던 이 모델이 또 어쩌면 임시정부가 참조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표문에서는 이제 그 진화흥화회라고 하는 그 월남 광복회 외곽 조직을 통한 한국인들과 조선의 그 독립운동가들과 베트남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활동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월남 광복회 역사를 한번 이렇게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글에 보면 이제 호찌민과 김규식 사이의 그 조우,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서의 조우와 그 친분 관계에 대한 그 언급들이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 작년에 발굴이 돼서 상당히 많은 이제 언론의 관심과 사회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호찌민의 프랑스에서의 활동 경험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좀 더 이렇게 좀 전제해야 될 것은 당시에 프랑스의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베트남으로부터 약 9만에서 10만 정도의 베트남인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 동원되어 와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당시 호찌민의 상황에서 보자면 프랑스가 새로운 거점으로서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사고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규식이 오기 전에 이미 공식적인 좀 기록에 따르면 발표문에는 이제 6월에 사회당에 입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웅웬 떠타잉이라고 하는 호찌민의 아명이죠. 본명이라고 요즘 이제 간주되는데 이 본명으로 가입했던 기록들이 최근에 이제 나와가지고 베트남에서는 공식적으로는 19년 초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에 평화회담에서 김규식과 임정의 여러 간부들과 조우했던 이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구의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당시 6월에 웅웬아이 꾸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안남민족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던 것은 임시정부가 5월 14일경으로 기억합니다만 임시정부가 이 파리 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뒤이어서 알제리도 마찬가지의 활동을 펼치게 되면서 우리 안남도, 베트남도 이러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호찌민의 어떤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서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또 다른 독립운동가인 판조찡이라든지 판반지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회담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교류사들이 물론 조우와 교류사를 밝혀내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날 베트남에서 호찌민이 가지는 정치적인 상징성과 지위 때문에 조금은 과잉돼서 좀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호찌민과 정약용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호찌민의 경우에는 이미 1919년, 그러니까 1920년, 특히 또 1922년이 되면 완전히 이렇게 공산주의자로서의 면모들을 보다도 분명히 해간다는 측면에서 이게 정말로 영향을 어떻게 주고받느냐라고 하는 데서는 단순한 어떤 조우와 이런 것들로 좀 보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역사를 좀 열어놓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반면에 저는 이제 선생님 발표문에 두 차례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조소왕의 일본 유학 시절의 판보이저와의 활동, 그리고 또 파리에도 같이 갔던 대표단을 함께 갔던 조소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베트남의 독립운동과 한국의 임시정부의 어떤 독립운동의 관계들이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확장적으로 좀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자료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김규식보다는 좀 조소왕이 훨씬 더 어떤 베트남과 한국의 오랜 독립운동의 어떤 교류사를 설명하는데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발표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파몽타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안중근과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겹쳐져 보일 수 있고, 또 한국 언론이 대단히 많은 보도를 내놓았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자면 1909년과 1924년 사이의 어떤 시간적 격차와 상황을 우리가 일어나다 단순한 비교를 이해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몽타이의 경우에 1924년에 암살을 할 때 이게 파몽타이는 덤덤사라고 하는 월남 광복회 내부의 어떤 분파 조직이죠. 이 분파 조직의 단원이었고, 이게 이제 실패를 하면서 결국은 판보이 저우가 검거되고 프랑스에 의해서 상해에서 검거돼가지고 본국으로 비밀리에 이제 송환되는 좀 그런 상황들이 또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결국은 월남 광복회 해체와 중국 내에서의 기반을 갖고 있던 베트남 민족주의 운동 세력의 몰락으로 이어지면서 대체로는 좀 사회주의 운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몽타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다면적으로 좀 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덤덤사의 경우에 호찌민이 1924년에 이제 광동에 가게 되는데요. 소련에 있다가 이러면서 이 조직원들의 상당수가 이제 베트남 청년혁명 동지회의 단원으로 핵심 멤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인도차이나 공산당의 주축 멤버가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첨언에서 말씀을 드리면 1924년에 이른바 이 황포 군관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이 덤덤사의 조직원들이 대부분 황포 군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또 덤덤사의 조직원들과 황포 군관학교에서 조우하고 만났을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함께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건데요. 25년, 마지막에 글을 정리하시면서 동아일보에 보도되었다는 광서 지역에서 조직된 일개사단 규모의 베트남 독립군이 중월 국경을 돌파해서 하노이를 습격한 사건의 어떤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다른 기록에서 베트남 쪽의 기록과 다른 기록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지역을 찾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렇다면 대단히 큰 무력 투쟁이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 오히려 저는 이게 동아일보 기사의 진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25년에 판보이 저우가 상해에서 붙잡힌 다음에 본국으로 송환되고 이제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베트남 내에서 판보이 저우에 대한 사면운동이 벌어지죠. 그다음에 여론이 상당히 프랑스에 대한 반식민적인 여론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6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판쩌찡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베트남의 독립운동가가 이제 베트남에서 병사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국장에 약 10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프랑스 식민정부가 상당히 긴장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보면 분명히 국내적인 어떤 독립운동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보도 내용에 대한 진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회의적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회의적인 좀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선생님이 언급하신 왜 그러면
한국과 베트남의 상호관심과 지지가 쇠락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20년대 후반과부터 그 1945년 상황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동아시아 독립운동 상황의 변화에 대한 좀 우리가 관심을 좀 더 직접적으로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의 성장이라는 어떤 관점, 그리고 민족주의 운동과 결국은 분리된다는, 분리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서로 간의 어떤 경쟁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관점, 그리고 또 코민테른이 결국은 본격적으로 아시아 민족해방운동의 지원과 개입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상황들, 그리고 또 중국에 거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1927년 이후에 국共내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뭐 발표에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저는 이것 또한 베트남과 한국의 이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어떤 역사에서 좀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상호 지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선생님도 아까 발표에서 하셨듯이 조금은 그 현재 존재하는 자료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상호 비교의 관점들을 조금 더 이렇게 성숙시켜 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1920년대 후반에서 45년 상황을 좀 이해하려면 양국의 어떤 사회주의 운동사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좀 연구를 했을 때 오히려 좀 더 직접적인 상호적인 어떤 교류들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제가 조금 전에 황포군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선생님 발표문에서 운남 육군 강무학원이죠. 이런 군사학교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24년, 5년이 되면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에도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황포 군사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만,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좀 사회주의 운동사에 대한 연구를 해야 이게 서로 간의 어떤 연관과 관계들이 보다도 좀 분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남강복회라는 조직의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월남강복회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월남강복회하고 심정 선생님이 이해하는 월남강복회랑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활동 시기. 이제 보통 1925년까지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월남강복회는 공화주의자들, 그 다음에 군주주의자들, 이제 두 그룹이 크게 섞여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성립할 당시에 공화제를 표방을 하고 1912년부터 한 1917년 당시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1917년 이 무렵에 여기 이제 월남강복회를 이끌고 있던 판보이쩌라는 사람이 중국의 어떤 군부원한테 체포가 돼서 이제 한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 월남강복회를 구성하고 있던 두 그룹 간의 이제 대립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활동이 유야무야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좀 유명무실해지게 됩니다. 대신에 1912년부터 한 17년까지는 제가 이제 월남강복회가 중국 남부에서 활동한 것에 대한 이제 자료를 좀 갖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 측하고는 굉장히 많은 교류와 그다음에 지원 이런 거를 받고 한 흔적들이 있지만 한국 쪽하고 연기할 만한 게 그다지 보이지 않아서 이 글에서는 특별히 이제 다루지 않았습니다. 네, 조소왕의 이제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 있게 한번 추적을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제가 그 전에 조선왕의 문집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쭉 다 봤는데, 특별히 이 베트남 쪽의 독립운동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조선왕 같은 경우는 베트남 쪽 사람들이랑 연계돼서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5년 7월, 그 광서 지역에서 하노이로 이제 그 습격한 사건. 네.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개설서에 별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제 기사에 침소 문제가 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대신에 실제로 그 정부 아카이브 문서, 당시 아카이브를 보면은 또 개설서에 나와 있지 않은 중요한 사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사건들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베트남 측에서도 기술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베트남 측에서도 이제 기술을 하지 않고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다른 외국 학계에서도 모르는 채 넘어가는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 두 가지 다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그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20년대 말 이후 30년대에 그 코민테른이 이제 그 아시아의 그 민족해방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이 코민테른의 역할이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호치민과 코민테른의 관계를 보면은요, 그 1920년대 초반부터 호치민이 이제 소련에서 주로 이제 코민테른과 연계해서 활동을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코민테른이 호치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호치민은 코민테른에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 공산당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시아의 대표로 나가서 이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아시아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코민테른이 호치민을 리더로 세워서 그 다음에 이 공산당 운동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호치민보다 밑에 있었던 호치민의 후배 그룹이죠. 이 후배 그룹을 러시아로 직접 불러들여서 이들을 양성해서 나중에는 호치민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이들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그 심주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 호치민으로 대표되는 공산당 그 그룹이 아니고 호치민의 후배 그룹이죠. 코민테른이 직접 양성한 그 베트남 공산당 그룹인데 사실 이 코민테른이 양성한 이 베트남 공산당 독립운동 그룹은 대부분 그 1940년대 중반 시기에 오면은 괴멸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로소 호치민이 리더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게 리더로서 1945년 4월쯤에 조명을 받으면서 등장을 하고 아주 정말 급격하게 본인이 원래 이제 구축해 놓던 조직 기반을 활용을 해서 그 베트남의 리더로서 등장을 하지 않나 저는 지금 그런 가설을 갖고 있고요. 황포 공관학교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사실 1925년에 그 광동성에서 하노이 쪽으로 진공하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자료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사실 요즘 제가 국내에서 이런 자료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현지를 간다고 해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어서 저도 이제 연구 주제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별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답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그 답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던 거, 그러니까 그 조소안 관련 부분에서 그 판보이저우에 대한 그러니까 베트남 연구자인 그 찌영터우 선생의 글에 보면은 그 1907년에 선생님 이제 글에 언급되었던 이 동아동맹회라고 하는 일본에서의 조직에서
그 판벌저우가 부주석을 맡게 되는데 거기에 그 조소왕이 최고 집행위 그 위원으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또 이 부분은 일본 쪽에 좀 기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민테론 부분은 그건 상당히 이제 논쟁적인 부분입니다만 사회주운동사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한편에서 보자면 이른바 그 당시에 소련에 있었던 그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이라고 하는 여기서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가들과 이 베트남의 젊은 사회주의자들의 교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관계들은 일부 이제 그 연구가 되어 있는데 한국의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들어갔던 한국의 젊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과의 관계들도 한편에서 또 연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아마 가장 치열한 이 문제를 한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학술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종래 우리 한국과 베트남과의 관계는 기껏 1919년 파리에서 김규식이 갔을 적에 호치민이 그 근처에서 그 한국의 독립운동하는 것을 좀 모방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우리가 이해를 했고 또 운남 육군강무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공관학교에서 접촉이 있지 않았겠느냐 사실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호지명이 그 목민심서를 다산에서 목민심서를 그렇게 읽었다는 것 그건 제가 92년인가 베트남 방문을 했을 적에 그게 그 대통령관의 쪽에도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였습니다. 인식이. 그런데 오늘 우리 임대영 교수님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심주영 교수님 논창을 통해서 아마 우리 학계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게 문제 제기를 하고 앞으로 그 한국과 베트남의 독립운동에 관한 어떤 새로운 전망 같은 것, 유연구 같은 것을 열어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심지영 교수님께서는 단순히 독립운동의 사회주의 계열의 그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전착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학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동남아 지역을 본다면은 제국주의 지배하에 간 건 결국 베트남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저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는 접촉이 서로 없으니까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고 그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 부마를 그리 받았다 하지만 저희하고 연관이 없지만 그러나 요 가까이에서 프랑스 제국주의의 지배,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았는데 서로 상호간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전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는데 오늘 두 분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학계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에서 동아시아 역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확보하는 이런 논제를 가지고 이 코로나 역병에 의해서 여러 청중들을 모아놓고 이런 학술 토론회를 갖지 못하고 이 온라인 상으로만 하게 되어서 한편 송구스럽고 또 한편 참 이런 기회라도 만든 것이
도움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른 이 역병이 그쳐져 가지고 이런 학술회의가 좀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선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볼 때 올해 101주년, 내일이 바로 101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 그 날을 맞추어 가지고 사실은 이런 학술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연구에 관해서 좀 더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오늘 사실 이 한국과 베트남과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일본이 아직도 임시정부에 대해서 연구를 거의 한국 독립운동이나 임시정부에 관해서 거의 역사인식이 없습니다. 그것도 오늘 이 학술회의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학계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종래 중국 국민당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에 관해서 굉장한 지원을 하고 굉장하게 한 것 같았지만 오늘 한상도 선생님의 그런 발표를 통해서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학술회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대한민국 우리 한국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온라인 상으로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실 학술회의를 들으실 여러 참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과 또 한국 독립운동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학술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